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마당에는 늘 특별 배급으로 받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쌀 한 포대가 더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조용히 이웃집 시선을 살피며 방 안으로 옮겨 넣곤 했죠. 아버지는 재정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고들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지나칠 때 조금씩 경계와 부러움을 섞어서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집에만 오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 수 없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창가에 서서 골목 끝을 바라보곤 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특혜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집안 분위기는 늘 조심스럽고 무거운 걸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끔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낯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지만 시선은 우리 집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아버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방문을 닫고 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수화기는 들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용한 게 좋은 거란다. 소란스러우면 다치는 법이거든.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친다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들은 대답 없이 머릿속에만 쌓여갔고 나는 점점 더 우리 집의 평온이 진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 아버지가 서랍 깊숙이 감춰두는 서류들, 모든 게 평범한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죠. 마치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균형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일찍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내려놓고 저녁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늦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을 계속 깨물며 창밖만 바라봤죠. 밤 9시가 넘어가자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책장 뒤를 살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급하게 손을 뻗어 막았어요. 수화기를 든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만 듣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가 몇 번 더 울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도록 내버려뒀죠. 다음 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댁동무는 어디 가셨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 주변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듯 지나갔고 누구도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던 밤 나는 어머니 몰래 아버지 방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장부 조각을 발견했어요. 숫자들과 날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완료, 다음 이동 대기, 최종 확인 필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 단순한 재정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메모들이 우리 집에 들이운 침묵과 관련이 있다는 것. 나는 장부 조각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 옆을 지나쳐 내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골목 어귀에서 켜지고 꺼지는 담배불,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들. 모든 게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혼자서 답을 찾아야 했어요. 학교를 빼먹고 집에 남았던 어느 날 나는 부모님 방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옷들을 드러내고 낡은 이불을 꺼내고 바닥판까지 확인했죠. 장롱 깊숙한 곳, 뒤쪽 판자 틈 사이에 뭔가 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작은 금속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낡았어요. 드라이버로 조금 건드리자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낯선 지역의 지도 한 장, 이름도 날짜도 없는 영수증 몇 개, 그리고 봉인된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위험해지면 이것을 보라. 나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내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버지는 자신이 재정 담당이 아니었다고 썼어요. 대신 누군가를 대신해 책임을 떠안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드러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였죠.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았고 동시에 늘 감시당했던 거예요. 편지 뒷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아이 하나였다. 그 아이를 넘기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함께 침묵했다. 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눈빛만은 또렷한 아이. 뒷면에는 이름도 날짜도 없었지만 한 줄의 메모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상자를 다시 닫고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지켰다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찾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조심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지킨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목숨이었어. 그날 밤부터 나는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혜를 누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놓은 사람. 우리 가족의 평온은 결코 평온이 아니었어요. 그건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안정이었고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또다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노골적으로.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독대가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뚜껑이 제자리에 없었고 주변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들어왔던 거예요. 문고리도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고 창문 틀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죠. 나는 급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창문만 바라봤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날부터 집 주변에는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맞은편 담장에 기대 서 있는 사람, 천천히 걸어가다가 우리 집 앞에서 멈춰 서는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시선은 늘 우리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우리 집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가끔 창밖을 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곤 했죠.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쫓겨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들은 집 주변을 천천히 돌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며칠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조심해라. 너희 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주머니도 자세히는 모를 거였으니까요. 그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조차 나를 부를 때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게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어요. 마치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처럼요. 어느 날 밤 창문 밖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누군가 우리 집 창문을 비추고 있었죠. 나는 숨을 죽이며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불빛은 한참 동안 머물다가 천천히 움직여 다른 창문으로 옮겨갔어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감시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것이 사건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결말에 가까운 시점이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가 지킨 그 비밀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골목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창밖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평소와 달리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당장.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옷을 챙겨 입고 나오니 어머니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뒷골목, 담장 너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죠.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으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일 아침이면 이미 늦어. 나는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너는 몰랐겠지만 내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사람이었단다. 그 말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 내 아버지는 한 아이를 몰래 보호하고 있었어. 그 아이가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뻔했거든. 아버지는 그 아이를 빼돌려 살렸어.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해진 거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어. 나도 알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어.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나도 함께 침묵했지.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오자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급히 나를 담장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창문은 어두웠고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이 내렸어요. 그들은 조용히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킨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아이가 대체 누구였길래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지켰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던 곳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방 하나만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쌓인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걸 봐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야.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성혁.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리고 몇 줄의 메모. 이 아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난다. 누군가는 이 아이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 나는 그걸 막아야 한다. 수첩을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선택된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의 부모는?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없어. 그래서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거야. 내 아버지만 빼고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빼돌렸다.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 가족만큼은 부디 무사하기를. 손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킨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랬어요? 우릴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며 살았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대로 하고 싶었나 봐.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는 쪽을 선택한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죄를 떠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만큼은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설령 그 대가가 자신과 가족의 몰락이라 해도요. 나는 수첩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작은 지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린 손 그림 지도였어요. 도시 외곽, 산 너머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거기 숨겼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쪽으로 가라고 남겼어. 함께 살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그 아이와 함께 살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내 아버지가 지킨 건 단순히 한 아이가 아니야. 그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우리가 그 아이를 버리면 내 아버지의 모든 게 헛되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가족의 몰락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이어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지도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변은 어두워졌고 길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가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를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없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리며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그는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분의 가족입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작지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우리를 앉히고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는 가족을 이곳으로 보낼 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첩에서 봤던 사진 속 아이 김성혁이었어요. 이제는 자란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였군요. 내가 말하자 성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10년 전 누군가의 죄를 뒤집었을 뻔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낯선 사람들이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 했죠. 성혁은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당신 아버지가 저를 구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바꾸고 저를 이곳에 숨겨주셨어요. 10년 동안 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매달 찾아오셨죠. 식량을 가져다 주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동안 이 아이를 지켜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올 것이다. 그때는 함께 살아라고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나요? 성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지킨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후회 없다고요. 그 순간 나는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준 거였죠. 옳은 선택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이어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나는 성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아요. 아버지가 지킨 걸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성혁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10년간의 외로움과 이제 막 시작되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셋은 오두막 밖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멀리 우리가 살던 도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성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국경 근처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언젠가 함께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건너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성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도 지우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혁이 앞장섰고 어머니와 나는 나란히 걸었죠. 가끔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던 집, 골목, 학교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작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성혁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주신 게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우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나는 어머니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평생 침묵하며 살게 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성혁이를 지킨 것, 그리고 너희를 그 아이에게 보낸 것. 이제 너희는 새로운 가족이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살아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사랑한다.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몰락을 알면서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길을 만들어뒀던 겁니다. 성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함께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물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평생 누군가의 죄를 떠안으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을 살려낸 아버지. 우리 가족을 몰락시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준 아버지. 그 모든 게 희생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성혁이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가족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건 우리 모두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선택을 이어갈 차례고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뒤에는 과거가, 앞에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든 새로운 시작이었고, 우리는 그 선택을 계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길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옳은 선택을 이어가겠다고. 그것이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요.